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박 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 네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고, 다섯 번째 질문은 주석사항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박 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 책을 마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4번과 5번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현금 흐름표는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박회계사 이분이 책을 잘 쓰셨어요. 쉽게 쉽게 쓰셔가지고 충분히 읽으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원리들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대충 한번 설명 좀 해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적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계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가령 우리가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느냐, 그 다음 적용하느냐, 아니면 평균법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잖아요. 재고자산의 원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매출 원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가 달라지면 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들은, 회계적 이익들은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서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회계적 어떤 이익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회계 이익은 의견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팩트는 뭐냐? 현금이 팩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이익은 하나의 경영자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의견은 우리가 팩트, 현금으로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검증. 그러면 왜 회계 이익을 사용하느냐? 이익 개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기업을 가정. 계속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계속 기업을 가정하지 않고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기업을 청산한다, 굳이 그러면 이익이라는 개념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때는 우리가 청산했을 때 현금이 있잖아요. 이 현금을 어때요? 주주들에게 나중에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의 개념만 있으면 나중에 어때요? 청산하면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경쟁에서. 그래서 뭐예요? 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자, 투자를 하면 뭐예요? 투자는 우리가 뭐 기기장치를 산다든지 설비 투자, 그다음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어때요? 투자 금액이 많아져요. 그래서 투자할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어때요? 만약 이러한 투자 금액을 다 비용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비용 처리. 그러면 투자할 당시에 대규모 뭐예요?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경영 성과에 왜곡을 발생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어떤 발생하는 기간을 추측을 해요. 수익이 언제까지 발생할 거다 추측을 해서 뭐예요? 이 기간 동안 이 투자 금액을 어때요? 비용을 나누어요. 나누어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각이라고 해요. 상각. 자, 유형 자산을 상각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고, 무형 자산을 상각하는 것을 우리가 계정 과목을 무형 자산 상각비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잖아요. 회계적 이익을 계산하는데 이 현금 흐름과 다른 이유는 이러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도 크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아까 의견이라고 했어요. 의견이기에 항상 우리가 현금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현금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현금은 눈앞에 보이는 거고, 이익은 의견인데 과거의 어떤 기업 성과, 과거의 경영 성과를 통해서 어때요? 경영자가 우리 미래에 이러한 비전이 있다. 미래에 이러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경영 성과를 통해서 미래에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더 성장할 거야.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눈앞의 것을 보고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경영자의 비전을 보고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현금 흐름표를 보고 뭐 손익계산서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주석사항들을 어때요? 골고루 균형 있게 보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비전도 보고 이 비전을 현금으로 즉 팩토로 검증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금 흐름표만 보고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 물론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지만 그것만 보고 투자하겠다.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현금 흐름표만 보고 투자하겠다.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고, 뭐 재무상태표에 어떤 현금성 자산만 보고 투자하겠다.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서로 순환이 돼요.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도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주석사항을 균형감 있게 보라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우리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활동. 첫 번째는 영업 활동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 활동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재무 활동이 있어요. 자, 박회계사의 완벽한 재무제표 활용법에서는 마치 활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활용법. 즉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보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질문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활용법을 어떻게 읽어보시면 거의 이해는 되실 거라고 보고, 저는 책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많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셔요. 또 이런 책들은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책을 가급적이면 사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셔요. 제가 뭐 이분하고 일면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판사로부터 뭐 출판사 관계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어떤 가치 투자자들, 어떤 투자하는 분들은 또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면 좀 많이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책들이 출판할 수 있는 또 유인을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또 거기서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윈윈 효과예요. 윈윈 효과. 자, 그러면 작성하는 방법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현금 흐름표는 첫 번째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작성을 해요. 자, 직접법은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 거래를 일일이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해서 뭐예요? 그 거래마다 현금이 들어오냐, 현금이 나가냐, 이걸 보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냐, 현금이 나가냐 추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은 직접법으로 해요.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은. 영업 활동은 뭐예요?
기본이 간접법이고 그다음에 직접법으로도 해요. 우선 직접법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투자 활동은 뭐냐면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산다고 해요. 유형자산. 자, 기기장치를 사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요. 비품이죠. 이게 비품으로 처리해요. 이건 비품.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는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만들어요. 유형자산 관리대장이라고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회계 프로그램에다 직접 입력을 하지만 회계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엑셀로 보통 관리를 해요. 엑셀로 관리를 하는데, 자, 유형자산 관리대장에는 어떤 식으로 기냐면 날짜를 기록해. 날짜, 몇월 며칠에 어떤 기계장치다. 기계장치 뭐 세부적인 품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금액 얼마짜리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월 며칠에 컴퓨터, 이건 비품이잖아요. 비품, 컴퓨터 해서 얼마짜리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몇월 며칠에 기계장치 얼마짜리 무엇을 처분했다. 처분도 기록을 해요. 이렇게 취득도 기록하고 처분도 기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보면 이 기계장치를 어떤 거래를 일일이 추적이 가능해요. 추정이 가능해서 만약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다. 그럼 뭐예요? 자, 거래처로부터 현금이 어때요? 나가죠? 현금이 나가요. 현금이 거래처로 나가요. 현금이 나가요. 이것을 뭐냐? 현금 유출이라고 해요. 유출.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처분했다. 그러면 어때요? 거래 당사자로부터 현금이 들어오죠. 이것을 현금 유입이라고 해요. 이렇게 거래 한 건 한 건을 일일이 추적을 해서 투자 활동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취득, 현금 유출, 기계장치 처분, 현금 유입,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게 직접법이에요. 자, 재무 활동도 한번 기록을 해봐요. 재무적 대출을 하면 여러분들이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회사의 보통예금이라든지 대출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출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원리금 상환이 나와요. 원리금 뭐냐면 원금과 이자예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나 상환이 되고 이자가 얼마나 지불이 되는지 나와요. 그러면 뭐냐? 대출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즉 우리가 대출을 하면 이 대출 금액은 은행 사이트에서 추적이 가능해요. 일일이. 그래서 대출하면 어때요? 은행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와요. 이거 현금 유입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상환을 하면 은행으로부터 뭐예요? 현금이 은행으로 나가요. 그 현금 유출이라고 해요. 유출. 자, 그러면 재무활동도 뭐냐면 대출을 차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차입하면 현금 유입, 그 다음에 상환하면 현금 유출해서 일일이 거래 건건별로 추적을 해서 기록을 해요. 직접법으로. 자, 우리가 그러면 간접법을 한번 볼게요. 간접법은 뭐냐면 우리가 거래를 일일이 추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래 건건이 일일이 추적이 힘들다. 일일이 추적이 힘들어요. 즉 뭐냐면, 자,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매출. 그럼 맞아. 삼성전자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매출이 많이 발생해요. 하루에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해요. 자, 대리점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매출이 발생했어요. 삼성 대리점으로.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대리점은 자, 50%는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들어오고 50%는 외상,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자, 1억 원어치 팔았어요. 대리점한테. 그러면 50% 5천만 원은 현금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은 매출 채권으로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만약 현금으로 팔았으면 1억이, 자, 우리가 매출만 있다 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바로 이익으로 간다. 가정을 해요. 자, 매출 1억으로 팔았으면 이익이 1억인데, 그렇죠? 이익이 1억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증가가 돼요. 근데 만약 현금으로 다 받았으면 현금도 1억이 똑같이 증가가 돼서 변동이 없어요. 이익과 현금이. 그런데 5천만 원만 들어오고 5천은 매출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것만큼 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만큼 이익에서 뭐예요? 5천만큼 현금이 이렇게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게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것을 빼주면 현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간접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접법은 자, 간접법은 이제 이거 영업 활동 보는 거예요. 재무 활동과 투자 활동은 직접법이라고 했어요. 이거 단기 순이익부터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을 역으로 계산해요. 역으로. 거꾸로.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비용이 안 나가는 현금이 안 나가는 그런 비용을 더해.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을 더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비용은 빼고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나오는데 이걸 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현금이 안 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매출 채권이 증가가 됐잖아요. 증가가 되면 이런 건 뭐예요?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매입 채무가 증가가 되면 또 역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뭐예요? 간접법이라는 거예요. 간접법인데 근데 또 영업활동에서 직접법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자, 배당, 법인세가 있어요. 이것은 직접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자는 우리가 이자 수익도 있겠고 잠깐만요. 이자 수익도 있겠고 이자 비용도 있어요. 배당금 수익, 그다음 법인세 비용. 이건 직접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자는 뭐예요?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추적 일일이. 그러니까 직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발생 안 하잖아요. 한두 번, 뭐 중간 배당 하는 데는 두 번 해서 이것도 추적이 가능해요. 법인세는 더 쉽잖아요. 법인세 납부하는 거 3월 31일 날 추적이 가능하죠. 중간 연합이 있고 두 번 정도만 추적하면 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접법을 안 하고 직접법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자, 우리가 단기 순이익에는 뭐예요? 이자 수익이 뭐예요?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마이너스가 돼 있죠. 이미 마이너스가 돼 게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당금 수익은 플러스가 돼 있죠? 배당금 수익. 다른 회사로부터 우리가 배당금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게 단기 순이익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간접법으로 안 하고 단기 순이익에서 이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고 직접적으로 이자 납부한 것들 이것을 직접적으로 현금이 나가는 것들 들어오는 것들을 구해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먼저 단기 순이익에서 이자 부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이자 수익을 빼주고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없애주고 없어지죠?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은 빼주고 없어지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없애주고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때 나오는 이익이 뭐냐면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이죠.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배당금 수익, 법인세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뭐냐면 뭘 하냐면 이자 수치, 이자 수치, 그 다음에 이자 지급 틀려요. 이것은 이자 수익하고 틀려요. 이자 비용과 이자 지급은 틀려요. 그 다음에 배당금 수입 실제로 들어온 거예요. 배당금이 돈으로.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한 거예요. 실제로 현금으로 납부한 거.
그래서 한 가지만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이자 수치만 설명해 볼게요. 이자 수익하고 수치하고 틀린 게 뭐냐면 봐. 여기서 12월 20일에서 이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해요. 1월 19일. 1월 19일 이게 이자 받을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이때 이자를 받는 거예요. 1월 19일 날 이자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결산을 뭐예요? 12월 31일 날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이자 수익을 기록해야 돼요. 이자 수익을 기록하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만큼 현금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때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미수 수익이라고 해요. 미수 수익. 현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현금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12월 20일 그다음에 1월 19일. 근데 선이자를 받아요. 선이자를 받는 거예요. 선이자를 받을 때도 있어요. 미리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받아요. 자, 선이자를 받으면 자, 우리가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자 수익을 이만큼 계상을 해야 되고 근데 뭐냐면 이만큼 이자를 받아 현금을 받아요. 현금을 미리 다 받는 거예요. 선이자로. 이렇게 1월 달치까지.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자 수익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수 수익이에요. 선수 수익. 미리 받았다 해서.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이자 수치는 이자 수익에서 못 받은 미수 수익 빼고 그다음 미리 받은 선수 수익을 더하면 이게 이자 수치예요. 이건 발생주의고 이건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이건 발생주의의 이자 수익이고 현금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자 비용도 발생주의고 이것은 이자 지급은 현금주의. 배당금 수입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이건 실제 법인세 납부한 거. 이거 실제 배당금 받은 거. 이걸 일일이 추적을 해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뭐냐면 그 직접법과 간접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투자활동은 뭐예요? 직접법만 사용하고 재무활동도 직접법만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현금 흐름표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 당기순이익에서 가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감을 하고 비용이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은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 안 들어오는 수익은 마이너스하고 여기서 외화 환산 손익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그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그다음에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은 없애줘요. 고려를 그다음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자 수치 배당금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를 이렇게 해주는 게 직접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간접법. 투자 활동은 직접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 재무제표는 우리가 이제 항상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보든지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뭐예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간다는 거예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자 현금 흐름표의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자본 안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당기순이익이 자본의 누적이 된다는 거고 간접법으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어떤 재고가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도 재고자산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도 재무자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자 현금 흐름표에서 여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은 뭐냐면 자 매출채권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변동을 봐서 자 매출채권이 자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하면 뭐 현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산이 증가하면 왜 현금이 나가냐? 자산을 구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산이 증가됐다 그러면 자산을 취득했구나. 매출채권을 취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금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고 자 부채 매입채무 잠깐만요. 자 매입채무가 자 매입채무
매입 채무. 이게 부채잖아요. 부채의 증가. 봐서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했으면 뭐예요? 그냥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부채는 무조건 빌렸다. 그러면 뭐예요? 현금이 들어왔다. 플러스. 부채가 감소하면 상환했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산이 증가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자산이 감소하면 플러스. 현금 흐름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산 샀다. 현금 주고 현금이 나간 거죠.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자산 팔았다. 그 현금이 뭐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차입을 했다. 부채가 감소하면 상환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간단해요. 그렇게 그 정도만 하면 간단하고 현금 흐름표는 그런 식으로 그 정도만 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매출채권하고 또 매출채권의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의 매출채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현금 흐름표의 이 부분은 주석사항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석사항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의 증감하고 현금 흐름표에 매출채권의 증감이 서로 다르다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각이 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상계되거나 그 다음에 외화 환산이 되면 달라져요. 이런 부분 다르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투자자,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그냥 작성은 어차피 회계 직원들이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인회사들이 감사를 잘했을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그 정도 선에서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 있잖아요. 그 IFRS 같은 경우는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IFRS는 회사의 자율성이 많다고 했죠. 자율성. 그렇죠.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뭐 자율성이라는 회사의 특징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회사의 특징에 맞는 계정 과목이나 뭐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장점이라고 해서 단점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비교 가능성. 그렇죠. 비교 가능성. 자, 우리가 보통 이자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자 지급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걸로 볼게요. 여기 보면 이자 지급하는 거 있죠? 이자 지급하는 거. 이자 지급하는 게 보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요. 이자 지급하는 게 보통 이 이자 지급하는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된다고요.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재무활동으로 포함시켜요. 재무활동. 일부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항공, 그 다음에 동부제철 이 회사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이 회사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자 지급을 재무활동에다 포함시켜요. 그러면 만약 내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비교해 보겠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자 지급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포함시키는데 대한항공은 재무활동으로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 한쪽을 대한항공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계산을 역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이자 수치 있죠. 이자 수치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 있죠. 이자 수치하고 이자 수치하고 배당금 수치, 이 배당금 수치 이게 보통 영업활동이잖아요. 영업활동인데 어떤 회사는 이거를 갖다가 투자활동으로 또 기록하는 회사가 있어요. 투자활동. 그래서 삼양식품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삼양식품은 투자활동으로 기록해요. 만약 내가 삼양식품과 경쟁하는 회사의 어떤 현금 흐름표 비교해 보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영업활동으로 다시 돌려놓고 계산을 해보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IFRS 하에서는 회사가 좀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보셔가지고 최소한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고
굳이 막 현금 물음표 내가 만들겠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 해석하는 것들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현금 물음표를 좀 더 내가 좀 많이 공부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 물음표 마이바 한개바를 치시면 이런 영상들이 다 떠요. 한개바에도 영업활동 현금 물음, 그 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과 더 좋은 비좋은 사례를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금 그냥 이 부분들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현금 물음표는 공부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여기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보시면서 한번 보셔요. 다 강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이 부분은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모든 회사에 다 똑같게 적용된다는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인 기준을 한번 정해 두시고 회사마다 별도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 출처가 이쪽이거든요. 이 부분, 예, 이거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영상에 다 있어요. 제가 기본적인 영상 만들어놨으니까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현금 물음표를 볼 때에는 항상 우리가 시계열로 적어도 10년 정도치를 시계열로 한번 훑어보시라는 거예요. 시계열로 10년 정도. 이게 중요해요. 10년 정도치를.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분식회계의 가능성도 나타나고 그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지 그렇지 않은 회사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냥 10년치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막 턴어라운드라든지 뭐 사이클 하는 회사들은 중간중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년치를 이게 영업활동 현금을 누적시키고 당기순이익을 누적시키면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아직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년치를 누적으로 해서 보는 게 좋아요.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 제가 이제 한번 보는 법을 한번 저는 이제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럼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이제 본다고 해봐요. 잠깐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전체를 누르시고 여기서 사업보고서를 보셔요.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자 2018년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로 받으시되 사업보고서도 받으시고 이 재무제표도 받으셔요. 사업보고서를 받으시고 재무제표도 클릭을 해보시면 엑셀 서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엑셀 서식을 받으시면 이게 3년치가 나와요. 3년치 재무제표가 현금흐름표 보면 3년치가 나오죠? 3년치 나와요. 이렇게 3년치 받으시면 자 2018년도 받으면 3년치 16년도치까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3개만 받으면 되잖아요. 3개만 자 보셔요. 그 다음에 15년도치 받으면 13년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2년도치 받으면 10년치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가 9년치를 그냥 엑셀로 받아가지고 하고 1년치는 그냥 따로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엑셀 서식을 자 받아놨어요. 제가 미리 자 2018년도치예요. 이게 2018년도치 그 다음에 2015년도치가 이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번 컴퓨터가 좀 약간 맛이 가서 좀 지울 건 좀 지울게요. 자 지우고 그 다음에 다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좀 지울 건 좀 지우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15년도치를 자 이거를 좀 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우 이게 클릭이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예, 복사를 해서 2018년도 잠깐만요. 이게 15년도죠. 자, 18년도에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맛이 가서 그래요 컴퓨터가 지금. 자 2012년도 또 복사를 좀 하시고 잠깐만요. 아 클릭이 안 되네요. 자 어떤 식으로든 해볼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게 9년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9년치가 됐죠?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이쪽 유형자 이거 금융자산이 좀 계정 과목이 변동되면서 이게 좀 많아졌어요. 이게 계정 과목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재무 활동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렇죠. 더 많아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자 이제 이게 영업 활동은 색깔을 칠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요. 투자 활동도 색깔을 칠해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 있죠? 재무 활동은 이제 안 맞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칠해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 색깔을 칠하고 당기순이익도 색깔을 칠해요. 자, 한번 이거 좀 켜볼까요? 숫자를 보이나요? 잠깐만. 여기는 뭐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한번 숫자를 좀 켜볼까요? 투자활동 현금으로 또 숫자를 좀 키워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숫자를 키워볼게요. 그냥 다 키워볼게요. 그냥 클릭하기 내 컴퓨터가 좀 이상한 클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키워볼게요. 여기도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기가 편해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기가 상당히 편해요. 이거 나중에 이것들을 그냥 놔둡시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하고 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한번 10년치를 약간 칸을 좀 줄여볼게요. 이쪽이 현금 흐름이고 자 이건 줄여볼게요. 이렇게 재무활동 영업활동 자 그럼 이제 한눈에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2010년도부터 지금 당기순이익보다 항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컸어요. 이건 뭐냐면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이 크다. 그럼 이익의 질이 좋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익의 질이 좋다. 이 회사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이 더 많다는 것은 이익의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 감가상각비라든지 무형자산 상각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을 통해서 뭐예요? 투자 활동도 충분히 하고도 잉여 현금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캐펙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색깔을 칠하면 뭐 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색깔을 칠하면 이렇게 뭐 칠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 아니라도 여기 금융자산까지도 포함된 금액도 이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갚고 투자하고도 남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예요? 차입금도 갚고 배당도 주고 이게 삼성전자예요. 지금 이런 회사가 엄청나죠? 다른 회사에 비하면 거의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크죠. 이익의 질이 좋아요. 이때도 2015년도에도 어때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활동 하고도 그리고 또 비영업자산 그 투자활동하고도 남는 돈을 갖다가 비영업자산에 투자하잖아요. 그쵸? 비영업 투자하고 또 그 남는 돈으로 뭐예요? 또 배당금도 주고 부채도 차입하고 상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2019년도 만약 삼성전자를 읽는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 안 봤잖아요. 20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그냥 간단하게 현금으로만 보도 벌써 이 회사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서 나중에 연결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계속 붙여넣기 해서 딱 9년치 보고 2019년도 보면 대충 어떤 사이클로 가는지 대충 알아요. 처음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면 이거 붙여넣기 하는데 지금 몇 분 걸렸어요? 몇 분 안 걸렸잖아요. 약간 컴퓨터 좋으신 분들은 금방 붙여넣기 할 거예요. 제 거는 좀 컴퓨터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막 클릭이 안 돼서 좀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금방 하잖아요.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볼 수 10년치 그냥 쫙 해가지고 복사해서 쫙 볼 수 있어요.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서 이걸 러프하게 보는 거예요. 러프하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회사를 관찰 대상 회사로 정했다. 그러면 어때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그 무상 보리심님의 그 유튜브에서 가치 투자자의 어떤 이거에다 다시 이제 그 회사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쫙 넣으면 10년치를 넣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내가 회사하고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전화도 한 다음에 뭐예요? 또 회사하고 관찰도 하고 산업 리포트도 한번 체킹을 해보고 기업 리포트도 체킹을 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회사인지 보고 그러면요 이게 돈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투자들은 참 돈을 잃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이렇게 보는 좀 약간 귀찮지만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쭉쭉쭉 붙여넣기 해서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엑셀을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은 저도 하는데 젊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지혜롭게 할 거예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금 흐름표는 이 정도 선에서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번에 이제 주석상 있잖아요. 주석상을 한번 볼게요. 주석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책에 나온 게 하이트 진로권이거든요. 하이트 진로권인데 하이트 진로권을 한번 볼 거예요.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최대 주주가 우리가 이제 이 회사를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최대 주주를 봐야 되겠죠. 최대 주주가 하이트 진로 홀딩스예요. 뭐 최대 주주의 또 뭐예요? 최대 주주는 박문덕 씨예요. 박문덕. 그럼 박문덕 씨가 누구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항상 최대 주주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박문덕 씨예요. 여기서 최대 주주. 최대 박문덕.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검색을 하셔야 돼요. 박문덕 씨를. 자, 검색을 하면 박문덕 씨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족사항을 보셔야 돼요. 아들이 박태영, 아들이 박재용. 최소한 이것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봐야 돼요. 배우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박태영하고 박재용을 체킹을 해 두세요.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한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야 하냐면 이제 주석상을 가서 뭐냐면 그 특수관계자 거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주석상이죠. 주석상 맞나요? 네, 주석상 맞네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밑에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주석상에서 상당히 밑에 봐봐요. 한참 내리잖아요.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요. 그리고 귀찮고. 근데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에서 이게 박 회계사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보더라도 그게 아들 회사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노가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나오면 우리가 노가다를 해야 돼요.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그 회사들을 특수관계자인 그 회사들의 어떤 주주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 찾아봐야 돼요. 그게 노가다거든요. 노가다 완전히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노가다를 안 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쉽지만 막상 그 과정을 하려면 어려워요. 지금 봐봐요. 지금 계속 넘기는 것만 해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히 이거 넘기기 쉽잖아요. 그러면 여기 특수관계자가 32번이나 정말 밑에 나오죠. 특수관계자가 나와요.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하이트 진로 홀딩스, 진로소주, 세왕금속공업, 서영 ENT, 또 매입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 회사들을 전부 다 찾아봐야 돼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자, 서영 ENT만 한번 찾아볼게요. 왜?
우리는 결과 알고 있으니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니까 서형 ENT만 찾아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자 서형 ENT를 보여요. 서형 ENT 나오죠? 자, ENT를 회사명으로 한번 찾기 한번 해보면 기로죠, 기. 기는 뭐냐면 비상장 회사라는 거예요. 일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유로 돼 있다. 유로 돼 있으면 코스피, 코로 돼 있으면 코스닥, 넥으로 돼 있으면 뭐예요? 코스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로 돼 있으면 이 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는 일반 회사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왜 사업 보고서는 없어요. 그렇죠? 사업 보고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상장이 안 돼 있으면. 그럼 뭐예요? 감사 보고서를 봐야 돼요.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연결 감사 보고서. 그래서 전체로 해서 딱 보시면 감사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 보고서를 보고 주석사항을 보면 주주명의 박태영, 박재홍. 아까 나왔죠? 아들 회사구나. 큰 아들이 58.44. 박재홍은 21.66. 아, 이 회사는 아들 회사한테 뭐예요? 지금 아들 회사로부터 뭐예요? 지금 원재료를 매입하는구나. 이거예요. 아들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해요. 즉 뭐냐면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203억. 그다음 199억. 지금 여기가 단기는 뭐예요? 3분기까지잖아요. 3분기까지. 지금 3분기예요. 이게 2018년도인가요? 이게 2018년도 거네요. 2018년 3분기가 4분기네요. 4분기까지 다 맞아요. 지금 2018년도, 17년도 203억, 그다음 199억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 회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서형 ENT가 있고 하이터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하이터진로가 서형 ENT로부터 원재료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재료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자, 서형 ENT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단가가 150원에 팔아요. 근데 그럼 서형 ENT 매출이 되겠죠? 근데 매출 원가는 뭐예요? 1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익이 5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50원에 우리가 사와요. 이쪽이 매출이면 우리는 매입이잖아요. 그럼 원가가 우리는 150원이에요. 근데 매출이 얼마에 팔아요? 160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익이 10원이에요. 만약 이 아들 회사들은 뭐냐면 지금 하이터진로가 계속 매출이 발생하면 뭐예요? 계속 또 원재료를 계속 많이 사오겠잖아요. 그럼 매출이 이 서형 이엔텍도 매출이 그냥 자동으로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앉아서. 그쵸?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아들들은 이것을 뭐냐면 부의 이전이라고 해요. 무상 이전. 왜냐면 만약 하이터진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럼 원가가 100원이겠죠. 직접 팔면 뭐예요? 60원 정도 이익이 나는데 이 서형 이엔텍을 한번 거쳐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이터진로에서 아들 기업으로. 그렇죠? 이런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이게 훨씬 더 평가를 많이 받겠죠. 화이트진로.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현금 흐름표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책에 읽고 넘어가고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한번 가서 노가다를 해보는 거예요. 다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책에 나와 있는 그 사례들 있죠. 사례들을 책으로만 읽지 마시고 실제로 사업 보고서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다 보셔요. 아까 제가 엑셀 하는 것처럼 보셔가지고 실제로 보셔요. 보셔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셔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